네, 안녕하세요. 오늘 2회차 제로 포럼의 진행을 맡은 이승윤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현장 일상에서 마주하는 비닐과 플라스틱 분리배출의 문제점이라는 오늘의 포럼 주제는 우리의 삶 속 자리 잡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텐데요. 유엔 환경 계획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이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들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만 그 이면에는 분리배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인류와 생태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뤄주실 연사 세 분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는 환경교육 디자인 커뮤니티 세범 커뮤니티의 대표, 잘 버리면 살아나요? 쓰레기 책 저자이신 손영애 연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이스 청년 포럼에서 기후환경 입법을 진행 중이며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운영,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신 김덕원 연사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린 플루언서와 플로깅 활동가로 선한 영향력을 널리 공유하시고 있으며 숲의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마운틴 페트롤의 환경운영위원을 맡고 있으신 윤선영 연사님이십니다.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손영애 연사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손영애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쓰레기 분리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 하니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적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과 쓰레기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렵고 불편한 단어이긴 하네. 다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그 다음에 의식주와 모두 다 밀접한 관계가 있고 쓰레기를 안 만들면 너무 좋겠지만 이 도시나 또 거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안 만들고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넘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고쳐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배달을 시키고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면 바로 집까지 배송을 해줍니다. 24시간 우리는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죄책감 드는 무거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행동한다면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를 이제 도시의 새로운 자원으로 또 시민의 문화로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쓰레기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변화되어 왔습니다.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쓰레기차가 그냥 쌓아서 산을 만드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생산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 서울시에서도 SR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음식물, 폐기물도 분리 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0년대 자원순환의 시대이고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더 이상은 쓰레기를 만들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용하시는 종량제 봉투도 이때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이 시점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들이 올바른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에 초대형 마트와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곳이 초대형 마트인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2차 포장재, 음식물 쓰레기,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해 보니 하루에 발생하는 식품 쓰레기가 15,400톤이나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음식이 이렇게 남아서 처리하는 데만 20조 원의 연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푸드코트에서
미리 포장을 해놓고 판매하는 물품 중에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68%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죠. 쓰레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폐기물 분류 중에 가정생활 쓰레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코로나19 시대 때는 의료 폐기물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버린다고 우리 눈에 보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용기나 백이나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거의 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담배 필터. 저는 이게 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담배를 피실 때 미세 플라스틱이 온몸에 다 흡수를 해서 혈액순환이 저하된다면 담배를 당장 끊으셔야 되겠죠. 또 하수구에 그냥 버리십니다. 담배 피고 가져가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강물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돼서 저희 식탁에 간장게장에 올라와 있고 나중에는 식탁 위에 생선들의 뼈를 발라먹는 것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골라서 먹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를지도 모릅니다. 쓰레기를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하는데 재활용되는 거는 9%밖에 안 된다.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죠. 잘못돼 있으니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좀 꼭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니면서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쓰레기 분리 배출하라고 포스터도 붙여놓고 홍보도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이게 솔직히 분리 배출을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힘들고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는데 재활용률은 9%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정말 크나큰 사회적 문제인 거죠. 쓰레기통이 없다고 의견들을 내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쓰레기통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쓰레기통 숫자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쓰레기를 연구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내년도에 수도권 매립장이 서울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10월입니다.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이제 실제로 이런 의견들을 또 올려놓으셨어요. 약사회에서 수거가 진행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 통해 의약품을 분리배출하라고 하는데 포장재까지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약만 버려야 되나요? 약만 버리게 된다면 물약은 같이 모아서 버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이것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누가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찔리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만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분리배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라임이 안 맞아서 입에 붙진 않는데 비행분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운다 행군다만 해도 많은 쓰레기가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여름 음료수 버리고 부패하게 되죠. 통으로 깨진 수박은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그리고 먹다가 잘게 남은 과일 껍질은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이것도 기준이 다릅니다. 통으로 깨진 거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저 참기름병이라든지 기름병은 도대체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그냥 세제 몇 방울 넣으셔서 몇 번만 흔드시면 세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자 봉지. 정말 고민에 빠지시죠? 얘를 물로 씻어야 되나? 그냥 털기만 하면 되나?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딱지처럼 접으라고 그랬는데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접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 매립, 소각, 분리배출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매립과 소각의 두 가지 방식을 처리를 합니다. 쓰레기가 사용한 물건이 쓰레기개에 가지 않도록 하면 쓰레기는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삼각형에 돌아가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재활용된다는 표시입니다. 분리배출을 하라는 얘기고요. 국제적으로 ISO 규격은 1, 2, 3, 4 숫자가 되어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이 방식을 채택을 했으나 사람들이 1은 한 번만 재활용하라는 뜻인가? 7은 7번을 재활용한다는 것인가? 약간 이렇게 좀 오해들이 생겨서 오른쪽 우리나라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너무 작았죠. 그래서 좀 키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디자인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시내 쓰레기통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버릴 곳이 없는데 쓰레기통을 저렇게 버리기 쉽게 디자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접근들도 필요하지만 진짜 개수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들이 부족한 건지 공간상의 이런 설계들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저 쓰레기 소각장을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안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이컵 정도의 쓰레기만 안 만드셔도 쓰레기 소각장을 더 이상 안 지어도 됩니다. 쓰레기를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식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 많은 부분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적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우리의 이 환경들을 그대로 미래 세대에게 줄 것인지 그래서 그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영애 연사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립지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을 텐데 보니까 3차까지의 매립지 공모가 실패했다는 기사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립지의 선정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쓰레기를 어떻게 매립을 하지 않고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발표였습니다. 네, 다음 연사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운영도 하고 한양대에서 박사과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김덕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책 제안을 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한 정책의 이름은 플라스틱 재활용 문화 조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53에서 73%라고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22.7%라는 통계도 있고 분리배출한 것에서는 실질적인 재활용이 되는 건 30.7%라고 합니다. 근데 환경부 통계에서 플라스틱의 재활용 수치가 높았던 이유는 플라스틱이 연료화가 되는 것까지 재활용으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 사람들이 귀찮거나 잘 몰라서 종량제에 버리는 경우가 대략 절반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절반에서 재활용과 잔재물로 구분이 되는데 잔재물에서는 시멘트 수송로와 소각, 그리고 매립 등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재활용을 분리 배출해도 그 중에서 전부 재활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멘트를 만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든가 아니면 너무 오염이 심해서 그대로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활용 내에서도 플라스틱을 성분별로 구분하는데요.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복합 성분이 많거나 아니면 저품질의 플라스틱 성분이 많아서 재활용해도 그렇게 돈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연료화하는 기업에 판매하는 게 분리배출하는 기업에겐 더 이득이다 보니까 비닐류는 대부분 고형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료화에 대해서 누구는 석유를 안 쓰고 에너지원 확보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석유를 기반으로 대부분 만들어져요. 석유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저희가 쓰다가 그거를 다시 연료화로 한다는 거는 화석 연료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플라스틱의 연료화를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희 생태계에 격리되어 있는 석유를 저희가 굳이 시추에 와서 플라스틱하고 버려지고 사용한다는 거는 그런 오일 성분을 생태계에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연료화도 안 하면 기업들은 소각이나 매립을 더 할 수밖에 없고 현재 분리수거에 대한 획기적인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는다면 플라스틱은 생태계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선 플라스틱 자체는 분해가 잘 안 되죠. 이런 플라스틱이 저희 눈에 안 보이는 성분으로 분해가 되면 바람에 날려 멀리 퍼질 수도 있고 물에 흘러 멀리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자체는 그렇게 독성이 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의 큰 특징은 다른 물질을 흡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표면은 탄소를 기반으로 수소 작용기가 있을 텐데 중금속이 흡착될 수도 있고 다방향종 유기화합물이 흡착될 수가 있어요. 항생제나 농약 같은 성분이 흡착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오염물질들은 원래 생태계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플라스틱이 흡착되면 이제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따라 더 멀리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 논문에서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에도 흡수된다고 해요.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작으면 안에 포함되겠지만 나노 플라스틱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는 물에 용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식물이 물을 흡수하면서 그런 플라스틱 성분을 같이 흡수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식물이 씨앗을 만들 때 후생에 같이 미세 플라스틱이 전달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식물을 저희가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어도 빨래를 하면서도 플라스틱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고요. 파란색 옷을 입고 이제 플라스틱 분석을 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샘플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의 옷 색깔의 피크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즉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서도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플라스틱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료화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인데요. 분리수거가 이제 안 되고 종량제 보트에 버려지는 게 많죠. 이제 잔재물로 넘어가는 이유가 시멘트 만드는 곳에 연료로 파는 게 더 이득인 것 때문에도 있지만 세척하고 다시 재활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연료로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닐류인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폐비닐도 이제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비닐류 전용 봉투에 모아서 배출을 해야 한다는 사업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홍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조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제11조에 이제 서울시장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 또는 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이거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정책이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리수거 보상제도 도입인데요.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원래 돈을 지급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예산이 너무 투입돼야 돼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가기와 연계해서 플라스틱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에 물품을 교환한다든가 플라스틱 갖고 업사이클링을 하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성수도의 원점에서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귀여운 키링을 팔고 있고요. 그리고 분리배출 교육의 활성화와 폐비닐 분리배출 홍보 및 캠페인 추진의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교육과 어쨌든 홍보가 가장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드렸고요. 그리고 홍보와 이제 캠페인도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분리배출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정책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기 힘들고 법과 제도 쪽으로 가야지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책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 줄이도록 이제 인식 그런 홍보를 한다든가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한 게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지만 내년에도 그런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할 거라 오늘 약간 제안드린 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한 번 더 제안해 보겠습니다. 김덕원 연사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탯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에서까지 발견되었다는 건 또 처음 안 사실이라 많이 놀라웠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에서 어떤 물질이 흡착이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올지 의문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연사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인플루언서로서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서울시의 비닐과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이야기라고 제목은 멋있게 했는데 정책 기존에 알려주신 개선 방안보다는 좀 실제적으로 제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시민의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문 기사였는데요. 소말리아가 비닐봉지 사용 금지, 아프리카에서 35번째 규제국이다. 아프리카에는 유엔 총회에서 54개국의 나라가 있어요. 35번째 비닐봉지 규제국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같이 못 사는 나라에서도 비닐을 규제하는데 우린 너무 비닐을 막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플라스틱 생산자들의 강력한 로비가 없기 때문에 비닐봉지를 쉽게 금지할 수 있었다라고 그 신문 매체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로비가 있다는 얘기겠죠. 전 세계에 대한 뉴스를 올리는 중에 한국을 콱 집어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 음식물 쓰레기가 무려 98%를 재활용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종량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동물 사료 원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직매립이 되고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직매립을 금지시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해오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그 외국인이 말할 정도로 98%가 재생이 되고 있다,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음식물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의 희망이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비닐 재활용 분리배출 확대 시행이었습니다. 내후년 조금 매립지 종료되면서 당연히 소각장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용량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리고 당장 2018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이런 폐기물 수입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대란이 한번 났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온 아파트며 공동주택 근처에 쓰레기가 산처럼 2주, 3주간 쌓이고 벌레가 꼬이고 많은 민원이 빗발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포그래픽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비닐봉투를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표현이 되어 있길래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우리 부분적으로 좀 금지되어 있는 편이기는 하죠. 이제는 뭐 슈퍼나 이런 데서 비닐봉투를 물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아예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의 국가들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라색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혹은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들도 마찬가지죠. 정책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분리배출을 하게 된 배경, 폐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기와 비용에 대한 현실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개선이나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산이 3층 높이로 쌓여 있고 3층 높이에서 제가 거기를 찍었고 중장비 차가 이쪽 갖다 주면 여기 계신 두 분이 열심히 봉투를 뜯어서 그게 다 쏟아져 나와서 올라가게 되죠. 선별장 위에 가시면 전부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잔재물은 결국은 재활용도 되지 않고 똑같이 우리가 종량제 봉투 버리듯이 그냥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있는 지금 이분들이 직접 선별을 해내야 되는 것들이 바로 분리배출했을 때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자원이 되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가 이 속도로 지나갈 때 이분들이 과연 페트병을 주울까요? 그 작은 병뚜껑을 잡으실까요? 현실적으로 그 자그마한 자원들은 손으로 일일이 걸러내기가 어려울 거죠.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아까 퍼센테이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쓰레기로 실제로 들어가야 될 양이 굉장히 적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쓰레기 봉투의 비용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좀 해서 찾아봤는데 일반 쓰레기 봉투 우리 사실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사는 편이지 않나요? 요즘 모든 물가가 오른 거 대비해서
우리나라 공공 비용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싼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나머지가 다 충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폐비닐 배출을 잘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했더니 아까 비닐은 SRF 고형 원료로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닐을 잘 버리시면 고형 원료라고 합니다. 고형 연료가 돼서 오른쪽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폐비닐을 응축시켜서 이 형태로 만들고 이것이 결국은 다시 연료로서 사용이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올드한 방향이라고 해요. 고형 연료가 사용되는 곳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폐비닐 배출을 하기로 시작한 지는 벌써 2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비닐을 왜 따로 버리지? 페트병은 어서 좀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비닐이 최근 7월부터는 바뀌어서 열분해 유화 기술을 이용하는 업체들을 좀 많이 활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각으로 해서 없애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은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 소각 처리하는 것보다는 25% 이상 배출량이 감소한다고 하고요. 매립이나 소각하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연료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0톤의 정제유에서는 거의 80톤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유 형태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유해물질이 없어서 친환경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 외에도 약간의 플라스틱도 원래는 같이 이 유화 기술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한가라고 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폐비닐도 더 적극적으로 배출을 하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티로폼은 인고트라고 해서 또 건축 자재로 쓰이는 원료를 만듭니다. 인절미 반죽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형태로 납작하게 이 책상만한 크기로 만들어내요. 다른 색깔이 들어가게 되거나 하면 성분이 달라서 이 부분이 좀 제대로 된 자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색을 모아야 한다. 비닐봉투를 주택가에 주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깨끗하게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페트병이 아니라 네모난 페트판 있죠. 음식물 같은 게 들어있는 페트판 같은 것도 여기 혼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페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왜 안 되나요? 사람들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페트병에 쓰이는 페트와 이런 판으로 만들어지거나 야채를 담는 페트는 원료가 다르다고 합니다. 공정이나 원료가 달라서 재활용을 할 때 퀄리티를 떨어뜨린다고 해요. 스티로폼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육에 많이 이 스티로폼 판이 쓰인다고 해요.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물처럼 어떤 무늬가 있거나 혹은 검은색 스티로폼 등은 인고트로 재활용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배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스티로폼이라고 해도 전부 다 그냥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정책을 보시면 15개 자치구 전부 별도로 분리해라 라고 했고,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264개소 중에 41개소만 준수를 하더라.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은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혼합 배출이 굉장히 여전히 만연하게 있고, 특히 또 이거 별도 분리배출이라는 거는 요일제였거든요. 구마다 다르겠지만 투명한 페트병과 비닐만 나와 있는 거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모든 게 다 섞인 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좀 지정된 요일들에 맞춰서 나오는데 일반 주택가,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빌라 단지 등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인력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닐 정책에서는 지금 새로 만들었어요. 비닐 재활용 전용 봉투라고 가운데 보라색으로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닐을 버리기 위해서 비닐을 또 만들어. 쓰레기를 또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어요. 비닐 재활용 전용 봉투를 일단 무상으로 상업시설에 30개씩 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 쓰고 나면 그냥 아무 투명 봉투에 버리세요. 그러면 애시당초 이 쓰레기 왜 만들었죠? 송파구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대요. 종량제 봉투 여러분 사시잖아요. 20개 묶음, 10개 묶음 하면 이 비닐 전용 봉투 3장을 무상으로 같이 지급하는 거를 아이디어로 냈다고 합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는 본 사람이 250명밖에 없어요. 강남구 인원이 몇 명인데 250명이 이걸 봤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들락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보물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다른 모든 홍보물과 조금 다르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홍보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리배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아까 잔재물이라고 했죠?
매년 40만 톤의 일반 쓰레기로 다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업시설과 또 시민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체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지원을 강화하고 제이로 웨이스트 실천이나 아나바다 문화를 형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는 1인 가구나 주택가가 아파트에 살던 기존 4인 가구랑은 형태가 분명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라기보단 확실하게 한두 가지를 찝어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유통하고 있는 채널들은 재포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쓰레기가 2배, 3배로 발생을 하고 사람들도 원치 않는 거를 더 많이 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실제적으로 자원순환의 실천을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의 의무가 4가지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4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5가지 배운다고 합니다. 그게 환경보전의 의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환경보전의 의무는 의무이자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꼭 문화적으로 같이 흡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연사님의 발표까지 잘 들어보았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과 홍보, 시민들의 실천, 그리고 기업들의 감축 노력들이 적절하게 맞물려야지 폐기물 문제가 조금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연사님들의 발표였습니다. 연사분들의 자유 토크 세션을 마지막으로 참석해주신 연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품을 사용해서 그게 뭔가 좀 확산돼서 사람들이 플라스틱 자체를 덜 사게 된다던가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연구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른 게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생산이나 제조 단계에서부터 규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좀 단일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생산하는 부분이 아주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더라도 한 스텝 나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식의 확산이나 또 이런 문화의 확산은 최소한 10년은 계속 해야지 좀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고 또 활동하는 분들, 정책 입안자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계속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